안녕하세요. 훌훌국어의 훌티입니다. 오늘도 쌤이랑 함께 즐겁게 재미있게 또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볼게요. 오늘은 드디어 단어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형태소와 조합이 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계속 우리 수업의 컨셉에 맞게 큰 부분, 꼭 먼저 외워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각 부분 간의 연계성,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들어가면 되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네,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음음보다 크고 음절보다 크고 형태소보다 큰 것, 그게 이제 단어인데요. 자, 내려와서 단어의 개념은 의미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말. 요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의미를 가진 형태소, 그렇죠? 사전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 무슨 형태소였죠? 예, 실질 형태소. 그러면서 거의 모든 실질은 뭐죠? 예, 자립 형태소였어요.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면 전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조사는 실질 형태수도 아니고 자립 형태수도 아니었죠. 접어조 삼형제 기억날까요? 형식 형태소 중에 유일하게 조사가 단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학자분들끼리도 아직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이건 쉽게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뜻있는 놈 더하기 조사,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 단어의 이름. 단어는 뜻이 있거나 조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했었던 내용, 거기에서 지난 시간엔 다루지 않았지만 단어보다 더 큰 거, 띄어쓰기 단위요. 단어와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띄어쓰기 단위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그 띄어쓰기 단위를 부르는 이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부르는 이름을 품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냥 중요한 것만 다루게 될 건데요. 일단 품사는 단어가 가지는 원래 성격에 따른 이름이다. 그래서 얘는 한번 품사가 정해지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 그거를 먼저 잠깐 기억을 하고요. 선생님이 이름이 신용진 선생인데요. 따단. 선생님이 태어나고 3일 있다가 큰 할아버지께서 용진이라고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신용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진이라는 이름은 선생님이 초등학교 처음 갈 때도 출석 부를 때도 용진이었고요. 그리고 대학 합격자 명단에도 당당하게 붙어 있었던 이름이 용진입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에 갈 때도 용진이었고요. 그리고 자, 대학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니 무슨 엽서가 와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아니 대학생한테 무슨 세금 걷어? 그러고 봤더니 입영통지서. 그때도 이름이 신용진이었어요. 아마 나이 많이 먹고 할아버지가 돼서 병원 가도 그렇죠? 신용진 환자님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이름은 원래 성격에 따른 이름이고 한번 정해지면 절대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어절이 문장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단어 자체가 어절이 될 때도 많으니까 그렇죠? 단어가 어절이 되어서 문장 안에 쓰이는 거니까 요건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이름을 문장 성분이라 부른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역할에 따라 이름이 계속 바뀐다. 자, 선생님의 이름은 신용진입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선생님을 뭐라 부르죠? 휴리 자식 뭐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훌티 자식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의 아버님은 선생님을 뭐라 부르시겠죠? 아들, 큰아들 이렇게 부르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차은우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죠?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사랑하는 선생님의 아내는 선생님을 뭐라 부를까요? 야, 임마, 휘? 이렇게 부르겠죠. 이거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이름은 절대 뭐하지 않지만, 변화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역할에 따른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한 단어가 무조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품사다. 얘는 변화하지 않는다. 하나는 문장 성분이다. 얘는 문장 안에서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뀐다. 요거를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문장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요. 일단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좀 문법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이렇게 주고 밑줄 쭉 긋고 이거의 품사가 뭐냐? 그러면 주어요, 목적어요. 문장 성분 이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서 그런지 문제는 어느 순간 맞을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거 나오거나 자기에 맞지 않는 거 나오면 언제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주의를 주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기본 개념은 꼭 익혀야 되고요. 일단 품사를 먼저 해봅시다. 또 반복할까요? 품사는 단어가 가진 이름 중에 뭐에 따른 이름? 원래 성격에 따른 이름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품사를 부를 때 세트로 묶어서 부르곤 해요. 그래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세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체언 안에 우리가 아는 품사 이름,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표를 꼭 바로 외우셔야 돼요. 하얀 종이에 놓고 백지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말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린이 버거 세트를 시킨다고 해서 버거 안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성격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체가 몸체자입니다. 몸이 되는 말이란 뜻인데요. 나중에 문장 성분으로 가면 문장 성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주어, 목적어, 보어 얘네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체험, 오직 체험만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요 밑에 있는 동사, 형용사나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런 친구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몸뚱아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그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는 체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직 누구만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 체언만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 체언 안에는 누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금방 알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명사가 뭐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난 애죠. 그거는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 처음부터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차은우 배우님. 그렇죠?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휼티를 대신하기 위해 그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좀 우연히 대신하는 말은 똑같네요. 차은우도 그, 휼티도 그. 자, 계속 사과합니다. 에서 돌아와서요. 용언 들어갈게요. 용언은요. 자, 이게 쓸 용자인데요. use. 쓰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주로 동작이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고요. 특히 이렇게 활용, 변신하며 쓰인다. 그래서 용언이거든요. 활용, 변신하며 쓰인다. 걔네들에 누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자, 동사와 형용사는 좀 밑에 내려가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애. 그리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 이쪽 이름하고요. 선생님이 보통 하늘색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 것도 같이 외웁시다. 수사가 숫자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도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까 우리가 배운 체언, 동사, 형용사가 활용하는 용언. 그 다음 돌아와서요.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친구. 꾸며주는 친구에게는 관형사, 부사가 있고요. 눈치들 채셨죠? 우리 품사를 하고 있는데 품사는 전부 다 무슨 글자로 끝난다? 네, 사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가 붙은 건 전부 다 품사 이름이에요. 이 단어가 원래부터 가진 성격이다. 원래 이거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거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관형사 부사는 다른 애를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다?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다. 그 중에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게 되죠. 관형사, 이형사, 박형사와 함께 체언을 체포하게. 이거요. 관형사는 태어날 때부터 체언을 따라다니기 위해, 체언을 붙잡기 위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관형사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 체언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사는요, 보통 체언 말고 나머지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언 말고 나머지를 수식한다. 그래서 주로 용언을 많이 꾸미게 되죠. 아까 용언이 뭐였죠? 동사와 형용사를 많이 꾸미는 친구가 부사입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서 다시 뭐라고요? 수식언. 그런 이야기고요. 관계어는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조사가 있고요. 이 조사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우리 이미 조사를 살짝 벌써 맛보기 하고 중요한 개념을 익혔습니다. 조사는 접어조 삼형제 중에 하나였죠.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친구들은 전부 다 조사를 제외하고는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거든요. 실질 형태소인데 이 조사만이 유일하게 형식 형태소이면서도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단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조사, 은는, 이가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너무 많으니까 이건 천천히 또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아무 상관없이 문장의 몸뚱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대신 설명해 주는 애도 아니고 누군가를 꾸며주는 애도 아니고 관계를 나타내는 애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그렇죠? 유아 독존이죠. 자기 혼자 존재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독립원이라 부른다. 주로 감탄사가 있는데요. 감탄사는 이렇게 뭐 부름, 응답, 논란 느낌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 으악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다른 애에게 붙어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의미를 주거나 기능을 주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고요. 그리고 얘도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표에 나온 요 부분들 길게 쓰여진 요런 말들을 다 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일단 요쪽 라인들 이름 부분하고 종류 부분 그림도 못 그리는데 동그라미도 잘 못 치네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 이름 부분하고 간단한 성격 그 정도 간단한 성격 그 정도는 꼭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반복 학습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지구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